소크라테스 AI 학술론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각 분야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지혜와 용기들은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흘러넘쳤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8편 카밀루스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왜 우리가 이 카밀루스라는 인물을 다시 읽어야 할까요? 로마 제2의 건설자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집정관은 되지 못했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했던 인물.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밀루스는 뭐랄까, 성공과 실패의 진폭이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단순히 영웅담으로 한 소비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갈등과 고뇌,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로마를 구원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인데요.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또 개인의 명예와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가 시민들과 겪었던 갈등들, 오해와 불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십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위대한 영웅으로만 포장할 게 아니라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명문 가문, 그러나 무명의 시작, 출생과 배경.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프리우스 가문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로마에서 꽤 알아주는 가문 아닌가요? 네, 프리우스 가문은 로마의 파트리키, 그러니까 귀족 가문 중에서도 상당히 유서 깊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카밀루스 본인이 초기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는 기록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명문가 자제들은 젊은 나이부터 좀 주목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가문의 후광을 얻고 일찍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카밀루스는 어찌된 일인지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뭐랄까,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초기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건가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역시 전쟁터에서의 용맹함 덕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프리우스 가문의 괜찮은 젊은이 정도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비범함이 그를 단숨에 영웅으로 부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좋았지만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이름을 알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배경은 탄탄했지만 스스로 빛을 발해야 했던 인물이군요. 자, 그럼 그 성품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주제, 창에 찔려도 휘지 않았던 성격, 초기 성장과 성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전쟁터에서의 용맹함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키족, 볼스키족과의 전쟁에 참전했을 때인데요. 전투 중에 허벅지에 창이 깊숙이 박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부상을 당합니다. 허벅지요? 와, 보통 그런 상황이면 전투 불능 상태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카밀루스는 그 자리에서 창을 뽑아버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적에게 돌진해서 싸움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군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와 정신력이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그의 성격이 얼마나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를 다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그야말로 창에 찔려도 휘지 않는 성격 그 자체네요. 이런 강직함이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성격은 나중에 그가 감찰관이 되었을 때도 드러납니다. 감찰관은 로마 시민들의 도덕성을 감독하고 재산을 평가하는 아주 주요한 자리였는데 이때 카밀루스는 상당히 인기 없는 정책들을 추진해요. 인기 없는 정책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에게 독신 남성들과 결혼하도록 강제하거나 또 고아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치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반발이 살 만한 정책들이었죠. 와, 그건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겠는데요. 아무리 국가를 위한 거라고 해도 좀 지나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카밀루스는 이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원칙주의적인 면모, 좋게 말하면 강직함,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독선적인 모습까지 엿볼 수 있죠. 이런 성격이 나중에 시민들과의 갈등을 예고하는 복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초기의 영웅적인 모습 뒤에는 이런 단호하고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 만한 강직함도 함께 있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처음 맞선 전쟁, 처음 얻은 영광, 첫 업적의 출발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이키 볼스키 족과의 전쟁에서의 용맹함이 첫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사건이 카멜로스라는 이름을 모마 시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첫 번째 중요한 계기였죠. 말 그대로 무명에서 영웅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용맹함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승리가 로마 전체에 가져다준 의미도 컸거든요. 로마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아이퀴나 볼스키 같은 부족들은 로마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카멜루스가 보여준 용기와 그로 인한 승리는 로마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을 겁니다. 아, 우리에게도 저런 위대한 전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네,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영웅은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니까요. 이 첫 번째 영광이 그에게 더 큰 책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승리 이후로 카멜로스는 로마 군대 내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리더십이 인정을 받으면서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이퀴, 볼스키 전쟁에서의 그 피 묻은 창이 그의 화려한 경력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단추를 아주 강렬하게 꿰었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의 리더십과 덕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보다 정의를 택한 자, 리더십과 덕목입니다. 아까 감찰관 시절에 인기 없는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멜로스는 개인적인 인기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의나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찰관 시절의 정책들도 그렇죠. 시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로마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세우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근데 그 정의라는 게 때로는 너무 자기 기준에 맞춰진 건 아니었을까요? 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좀 무시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플루타르크도 카밀루스가 다소 오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비춰줄 수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거든요. 그의 정의감이 때로는 너무 강직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편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의 행동 기준은 항상 로마라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비난이나 인기를 감수할 수 있는 리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예로 팔레리이 포위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팔레리이의 한 교사가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카밀루스에게 데려와 도시를 넘기겠다고 제안하죠.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유혹적인 제안이잖아요. 와, 정말 비열한 제안이네요. 카밀루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카밀루스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교사를 묶어서 아이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로마인은 비겁한 방법으로는 승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죠. 아이들은 스승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도시로 돌아갔고요. 이 모습에 감동한 팔레리이 시민들이 결국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여기서 그의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엿볼 수 있죠. 명예롭지 못한 승리보다는 정의로운 패배를 택하겠다는 의지랄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적들조차 감동시킬 정도의 정의감이라니 이런 면모가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강직함이 결국에는 다섯 번째 주제, 오해와 불신 속의 추방, 첫 번째 몰락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강점이었던 그 강직함과 원칙주의가 결국 시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베이 정복 이후에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베이 정복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데 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개선식 때 신들만이 탈 수 있다고 여겨지던 백마 4마리가 끄는 전차를 탄 것이 시민들의 눈에는 오만하게 비쳤어요. 마치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아, 그 개선식 장면
말씀하셨었죠. 그게 그렇게 큰 반감을 샀군요. 네. 그리고 베이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카밀루스는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이것도 로마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불만이었을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전리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리품 문제라면 그 10분의 1을 아폴론 신에게 바치기로 한 거요? 맞습니다. 전쟁 전에 신탁에 따라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약했는데 승리 후에 이걸 이행하려고 하니 이미 전리품은 병사들에게 다 분배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카밀루스는 이미 나눠 가진 재산에서 10분의 1을 다시 객출해서 바치도록 했는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아, 전쟁 전에 약속했으면 미리 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뒤늦게 걷어가려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절차상으로나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카밀루스는 베이 전리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합니다. 횡령 혐의요? 실제로 횡령을 했나요? 플루타르크는 그 혐의가 사실 무근이거나 매우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나 그에게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카밀루스는 이런 모욕적인 고발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로마를 떠나 망명길에 오릅니다. 스스로 떠났다고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싸워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의 강직한 성격상 그런 모욕적인 혐의를 받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로마 시민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요. 떠나면서 로마인들이 곧 나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남겼다고 하죠. 정말 씁쓸한 퇴장이네요. 최고의 영웅이 이렇게 오해와 불신 속에서 쫓겨나다니. 자, 그런데 그의 기도가 현실이 되죠. 6번째, 망명에서 귀환까지, 전략가의 귀환과 갈리아 전쟁입니다. 카밀루스가 떠나자마자 로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잖아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카밀루스가 로마를 떠난 직후 북쪽에서 강력한 켈트족의 일파인 갈리아족이 대규모로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해 내려옵니다. 로마군은 알리아강 전투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당하고 로마 시내는 갈리아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약탈당합니다. 도시 전체가 점령당했다고요? 로마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피신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그들이 추방했던 영웅 카멜루스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과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시민들은 망명지에 있는 카멜루스에게 사절을 보내 독재관, 딕테이터로 임명하고 로마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에게 다시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네요. 카밀루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카밀루스는 망명지인 아르데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르데아 근서에 주둔하고 있던 갈리아 분견대를 기습해서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로마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식으로 독재관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왜 바로 나서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카밀루스의 원칙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보다는 로마의 법과 공적인 절차를 존중한 거죠. 자신이 비록 부당하게 추방당했지만 로마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젊은이가 몰래 빠져나와 원로원의 정식 임명 결의를 받아 카밀루스에게 전달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로마 구원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원칙이네요.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질서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로마의 구원자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건가요? 네, 극적인 귀환이죠. 그는 흩어져 있던 로마 병력과 동맹군을 귀합해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로마는 금이 아니라 철로 나라를 되찾는다. 맞습니다. 갈리아족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포위하고 버티던 로마인들과 막대한 몸값을 받고 철수하기로 협상을 벌이고 있었어요. 금을 달아 무게를 재고 있는데 갈리아 추장이 저울에 속임수를 쓰면서 패배한 자에게는 슬픔뿐이다 라고 외치죠.
바로 그때 카밀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 그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외친 말이 바로 로마는 금, 오름이 아니라 철, 세름로 나라를 되찾는다 였습니다. 야, 정말 통쾌한 순간인데요. 그 뒤로 갈리아족은 어떻게 됐나요? 카밀루스는 즉시 갈리아족을 공격해서 격파하고 몰아냅니다. 그야말로 로마를 멸망 직전에서 구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추방당했던 영웅이 돌아와 나라를 구하다니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이 정복 후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달랐을까요? 7번째, 도시의 주인이 된 자, 베이 정복과 장치적 충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베이 정복 직후의 상황 말이죠. 네, 베이 정복은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카밀루스에게 큰 시련을 안겨줬죠. 아까 말씀드린 개선식 문제, 수도 이전 반대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리품 10분의 1 징수 문제가 터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10년간 로마를 괴롭힌 숙적을 물리쳤는데 왜 그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뭔가 카밀루스의 소통 방식이나 태도에도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플루타르크의 기록을 보면 카밀루스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자신감이 시민들 눈에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선식 때 백마 전차를 탄 것은 로마 공화정의 원칙에 익숙했던 시민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하속될 여지가 있었죠.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좀 서툴렀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베이 이주 반대도 그렇고요. 시민들 중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로마를 떠나 새 도시 괴이에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베이는 로마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이었거든요. 카밀루스는 로마라는 도시의 신성함과 전통을 강조하며 이주를 반대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표현 방식이 때로는 일방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전리품 문제도 결국은 그런 소통 부재나 공감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겠네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싶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영광스러웠던 베이 정복이 카밀루스에게는 정치적 고립과 추방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고 해도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리더십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 갈리아 침공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8번째, 갈라진 민심과 단호한 결단, 로마 분열 위기의 판단입니다. 갈리아죽을 몰아낸 뒤에도 로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갈리아 침공으로 로마 시내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집과 신전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베이로 이주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폐허에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 차라리 모든 것이 갖춰진 베이로 가자 하는 여론이 아주 거셌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네요. 모든 걸 잃은 사람들에게는 당장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요. 이번에도 카밀루스는 반대했나요? 네, 카밀루스는 이번에도 로마를 버리고 베이로 이주하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신들의 가호 아래 세워진 신성한 도시며 로마인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믿었죠. 폐허가 되었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버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독재관의 권위만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호민관들을 중심으로 이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고 민회에서 표결에 붙일 경우 이주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로마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였죠. 이때 카밀루스는 단순히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하기 노력합니다. 어떻게 설득했나요? 그는 연설을 통해 로마의 역사적, 종교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폐허 속에서도 다시 로마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로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때 마침 광장을 지나가던 백인 대장이 병사들에게 여기 깃발을 꽂아라. 여기가 우리가 머물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와, 정말 극적인데요. 신의 계시처럼 들렸겠어요? 그렇죠. 원로원 의원들과 신문들은 이를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고 결국 베이 이주안은 부결되고 로마 재건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카밀루스의 단호한 결단과 설득, 그리고 이런 우연한 사건이 맞물리면서 로마는 분열의 위기를 넘기고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로써 그는 명실상부한 로마 제2의 건설자로 불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결단이었네요. 하마터면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였군요. 자, 로마를 재건한 이후에도 카밀루스의 활약은 계속되죠. 9번째, 2번 점령된 도시 2번 구한 영웅 슈트리움 전투입니다. 슈트리움은 어떤 곳인가요? 스투리움은 로마의 동맹 도시였는데 에투르리아인들에게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로서는 동맹 도시를 잃는 것이 큰 타격이었죠. 이때 다시 한번 카밀루스가 나섭니다. 로마를 구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출정한 거네요. 정말 쉴 틈이 없었군요. 네, 로마는 항상 주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카밀루스는 군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스투리움으로 가서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에투르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도시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투리움 시민들이 이미 에투르리아에 항복하고 도시를 넘겨준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미 점령된 도시를 다시 빼앗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카밀루스는 스투리움을 해방시킨 후에도 에트루리아인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항복 과정에서 배신 행위가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스투리움 시민들에게 도시를 돌려줍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했군요. 2번이나 점령당할 뻔한 도시를 구했으니 수트리움 시민들에게는 정말 은인이었겠네요. 네. 플루타르크는 이 사건을 통해 카밀루스가 단순히 용맹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통치자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로마와 동맹 도시들을 구해내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의 전략적인 면모도 궁금한데요. 10번째, 불타는 진지, 바람을 이용한 지혜, 불의 전략입니다. 이건 어떤 전투를 말하는 건가요? 이건 볼스키족과의 전투에서 사용했던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스키족이 목책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로마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정면 공격으로는 함락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네,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죠. 그렇죠. 이때 카밀루스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는 귀지를 발휘합니다. 아침에 적진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마자 적의 목책에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쏘도록 명령합니다. 아,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더 크게 번지게 하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마침 목책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람까지 세차게 부니 불길이 순식간에 전체 진지로 번져나갔습니다. 볼스키 병사들은 불길과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졌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카밀루스가 총공격을 감행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지략가다운 면모인데요. 단순히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까지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네요. 네, 이런 전략적인 유연함과 창의성이 있었기에 그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죠.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장수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전략가였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의 리더십에는 이런 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용명함과 강직함에 더해 뛰어난 지략까지 갖춘 리더였군요. 그런데 이런 활약이 노년까지 이어졌다고요? 11번째, 늙은 장군의 마지막 전쟁, 육체를 넘어선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전쟁에 나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밀루스는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한 인물입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심지어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로마가 위기에 처하면 기꺼이 독재관직을 수락하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70대, 80대요? 그 시대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데요.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이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로마를 지키겠다는 그 정신력은 여전히 젊은 장수들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갈리아족이 다시 로마 근처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군대를 이끌고 나가 갈리아족을 격퇴합니다. 와, 갈리아족과의 악연은 정말 끈질겼네요. 노구를 이끌고 또다시 로마를 구한 거군요. 네,
이때 그는 자신의 아들 루키우스와 함께 출정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총사령관으로서 지휘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의 만류로 직접적인 백병전은 피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로마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사기를 불어넣었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이 함께 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겠네요. 육체적인 한계를 정신력과 경험으로 극복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아요. 그의 마지막 전쟁들은 육체의 강인함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용기, 그리고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로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네요. 12번째 주제는 더 안타까운데요. 병석에서의 출정, 마지막 승리, 종군의 집념입니다. 병석에 누워서까지 전쟁에 나갔다는 건가요? 네, 기록에 따르면 카밀루스는 마지막으로 독재관에 임명되었을 때 이미 병환으로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의 출정을 만류했지만 그는 로마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석에서 일어나 기꺼이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집념이네요. 어떤 위협이었기에 병든 몸을 이끌고 나섰을까요? 이때는 프라이네스테와 다른 라틴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내부의 동맹 세력이 등을 돌린 것이니 상당히 심각한 위기였죠. 카밀루스는 이것이 로마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건강 문제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나요? 네, 카밀루스는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하여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로마의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그의 군사 경력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전투였죠. 하지만 이 출정이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로마를 위해 싸우다가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 집념 덕분에 로마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군요. 그의 삶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와 함께했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로마 공화국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병석에서 일어나 전장으로 향하는 그 모습은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운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리더십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13번째, 시민의 칼날과 신의 섭리, 죽음과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렇게 로마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의 죽음은 어땠나요? 시민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카밀루스는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창궐했던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혹은 그에 가까웠을 때라고 하죠. 전쟁 영웅으로서는 다소 평범한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의 죽음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아, 추방까지 시켰던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요? 네, 플루타르크는 로마 시민들이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그와 갈등하고 오해하며 그를 추방하기까지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로마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업적, 특히 갈리아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로마를 구원하고 재건한 그의 공로를 시민들은 잊지 않았던 거죠. 다행이네요. 결국 시민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준 거군요. 시민의 칼날과 신의 섭리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민의 칼날은 아마도 그가 겪었던 추방이나 정치적인 공격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신의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로마를 구원하고 재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존경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어떤 거대한 운명이나 섭리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영광과 오해, 추방과 귀환, 파괴와 재건이 교차하는 정말 신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극적인 드라마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플루타르크는 카밀루스의 삶을 통해 인간의 능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때로는 운명이나 신의 개입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넘어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 제2의 건설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네,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네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2의 로마 건설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산, 카밀루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카밀루스가 뭐랄까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강직함은 때로는 소통부재나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큰 시련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모욕과 수모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특히 망명지에서도 로마의 법과 절차를 존중하며 정식 임명을 기다렸던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총합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게 그의 리더십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년에는 평민 집정관 선출을 받아들이고 화합의 신정 건립을 약속하는 등 과거의 강직함에 더해 정치적 유연성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로 했죠.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면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여러 도전들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기만 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언파퓰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공동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요. 맞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소통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능력,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카밀루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인기가 없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리더, 카밀루스처럼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오해를 딛고 결국에는 신뢰를 회복하며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카밀루스는 어쩌면 지도자와 시민 사이의 영원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다음 차례는 제9편 페리클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